그래서 180페이지, 181페이지 오늘 해볼 거고 태양의 물리적 특성 한번 해보도록 하자. 지연아, 뭐 보고 있노? 귀에 뭐 꽂고 있어? 수업 시작했는데 집중 안 해? 저자기 그런 식으로 사용할 거야. 알아들었나? 자, 태양의 질량은 몇 킬로그램일까? 100kg. 성의 없는 대답은 사양한다. 10억. 10억보다 크지? 지구 근데 지구 몇 배더라? 10억 톤? 10억 톤보다 크지? 조보다 크지? 진짜요? 조보다 더 큰 거 얘기해봐라. 경보다 크다. 해보다 크다. 자보다 크다. 양이다. 진짜요? 몇백 양일까? 그래. 200양. 그래서 너희들 그래 되게 수학, 수체계에 대해서 좀 뭐 되게 큰 수까지 알더라고. 2 곱하기 10에 30 들어가라고. 양의 개념이 10에 28승이더라. 그래서 200양 정도가 되겠다. 굳이 그렇게 얘기를 안 해도 되는데 그 정도다. 이 질량은 지구의 몇 배 정도일까? 5,500배? 그거는 뭔가 표면선도 할 때 얘기가 나와야 될 숫자랑 비슷한 거. 30만 배. 어떻게 알았어? 그래, 책에 보면 나와 있지. 책에 보면 30만 배. 자, 반지름. 태양의 반지름이 몇 킬로미터일까? 봐버렸나? 반지름은 약 70만 킬로미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 맞아. 70만 킬로미터 정도 된다. 우리 지구의 몇 배 정도지? 약 109배 정도. 109배 정도. 아무튼 그렇게 빠르다고. 훌륭하다. 태양의 반지름 우리 지구의 약 109배 정도 된다. 여기서 6,400 정도를 나눠보면 되겠지. 반면 밀도는 어떨까? 태양은 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수소, 헬륨, 기체겠지. 그럼 밀도는? 0.2? 1.4. 1보다 작을 수 있지만 태양은 1보다 작진 않다. 1.4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4. 단위는? 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 그렇지. 1.4 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 예습을 아주 철저히 했네. 맞아. 1.4 정도 된다. 수소뿐만 아니라 헬륨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표면 온도는 몇 켈빈 정도? 약 5,800 켈빈 정도. 6,000 혹은 5,800 그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광도는 이 광도 사실 우리 1학기 때 복사 평형 하면서 그 값을 쌤이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광도는 4 곱하기 10에 4 곱하기 10에 몇? 33승 단위는? 지금 그 정도. 책에 그 정도? 왜 단위가 되게 중요하잖아. 몇 그램이냐 몇 톤이냐 이런 엄연히 크게 다른데 에너지 맞아. 책에 보면은 에너지 퍼 세크. 그렇지. ERG per sec라고 되어 있지. 4 곱하기 10에 33승 ERG per sec라고 되어 있는데 그 ERG가 에너지에서 기원했고 우리 줄의 개념도 와트가 줄 per sec잖아. 그래서 줄도 에너지의 단위인 것처럼 이 ERG도 에너지의 단위다. 이 ERG는 에르그라고 읽으면 되겠고 이 에르그는 1줄이 10의 7승 에르거든. 그래서 여기다가 7을 더한 33승 에르그 per sec라고 되어 있을 거야. 그래서 책에는 4라고 되어 있는데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3.827, 3.84, 3.83 이 정도 되겠다. 즉 시간당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내뿜고 있는 거야. 여기서 우리 지구에 들어오는 에너지의 양은 22억분의 1배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 여기서 22억을 나눠도 굉장히 큰 값이야. 22억이면 2.2 곱하기 10의 9승이잖아. 여기서 9 정도 빼면. 자, 그다음 절대 등급과 돋보기 등급은 뭐 이 정도 된다. 절대 등급으로 보면 약 5등급으로 사실 우주에서 볼 때 아주 강도가 큰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 지구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지구에서 보는 돋보기 등급은 그 어떤 별보다 천체보다 큰 값을 가진다. 구성 원소는 아까 얘기했지만 수소와 헬륨이 약 3대1 정도의 질량비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 산소도 들어있는데 이 산소는 어디서 나온 거야? 핵융합? 그냥 있는 산소. 처음부터 만들어질 거예요. 처음부터 만들어질 거야. 사실 그렇게 보는 게 맞겠지.
우리 태양이라는 주 계열성은 이 산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탄소 핵 융합 반응이 필요한데 탄소 핵 융합 반응까지 일어나지 못한단 말이잖아. 않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산소는 처음 이 태양계 성운이 만들어지고 수축하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 산소가 그냥 태양과 함께 중심으로 떨어져서 이렇게 대기 속에 남아있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중심온도, 태양의 중심온도는 몇 켈빈입니까? 1,500만 켈빈. 맞아, 1500, 1400만 켈빈 정도 된다. 1400, 1500만 켈빈 정도. 자, 그리고 태양의 나이는 몇 살이세요? 46억이면 46억이요. 맞아, 46억. 그 정도 된다. 일부는 간혹 50억 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50억 년은 물론 반올림을 좀 더 러프하게 해서 50억 년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50억 년 전에는 태양계의 그 성운이 수축했을 것이다라고 시작되는 그 시기가 바로 현재로부터 50억 년 전이고 그래서 한 수억 년 정도 이렇게 수축을 쭉 해오면서 점점 이제 원시별 그리고 주계열성으로 이루어지기까지 약 3, 4억 년도 정도 걸렸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태양의 나이는 이 정도 된다라고 알고 있고 자, 그 다음에 태양의 공전 주기 공전 속도 지구도 아니고 태양의 공전 주기 공전 속도 이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본다는 걸까? 은하 중심. 우리 은하 중심. 그럼 이 공전 주기 우리 은하로부터 약 26,000 광년 떨어져 있는데 이 공전 주기는 몇 년 정도 될까? 우리 은하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30만 년? 광년. 아니 시간의 개념이야. 주기는 광년은 거리의 개념이야. 빛이 1년 동안 이동하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하잖아. 년 300억 년. 300억 년. 그것보다 좀 낫다. 20억 년. 20억 년. 그것보다도 낫다. 10억 년. 10억 년보다도 나아잖아. 1000만 년. 1000만 년보다는 좀 커. 1억 년. 1억 년. 그것보다도 커. 맞추면 선생님이 점심 먹고 오면 몽쉘줄게. 4억 4,800만 1억 2천만 년. 1억 8천. 선생님 계속 듣고 있다. 1억 말해서 정답 나오면 2억 5천만 년. 오 정답. 아. 세레머니 이렇게 해. 맞아. 2.25에서 2.5억 년 정도가 돼. 그래서 사실 우리 예습을 얼마나 열심히 한 거야. 그래서 우리 지구가 태어나고 난 이후에 이 태양계는 우리 은하를 지금 수십 번이라고 해야 될까? 10번 이상 이렇게 돌았다라고 보면 되겠지. 계속 또 지금도 돌고 있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돌까? 무려 217km/s 돌고 있대. 우리는 지금 우리 은하 주위를 1초에 217km/s, km/h도 아니야. km/s 돌고 있어. 느껴지나? 예, 약간 약간 좀 느껴지나? 어쩐지 어지럽더라고. 어디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쪽으로. 그리고 저기 적선 방향이고 은하 중심 방향이 저기 아니면 저기겠네. 네. 그걸 느끼다니 대단해. 그러니까 이 공전 속도 아주 빠르게 움직이지. 그래서 왜 귀신을 보면은 어떻게 하라고 해? 물어보라고 해. 수평 지평 잡히 어떻게 결정했는지 꼭 물어봐야 된다. 알겠지? 이렇게 빨리 움직이고 있는데 다음에 귀신 보면 꼭 물어봐라. 자, 그럼 우리 태양도 자전을 한다. 흑점 이동을 통해서 알 수 있대. 근데 태양은 유체잖아. 지구와 같은 강체라면 이게 위도에 따른 이제 회전 각속도가 똑같을 텐데 태양은 유체라서 그렇지 않다. 어디가 더 빨리 돌까? 자전 각속도가? 중심부. 중심 적도 부근이. 그렇기 때문에 이 평균 자전 주기는 약 25.6일인데 적도 부근은 25일, 극지방은 34일 최대. 이 정도로 위도에 따른 자전 속도, 자전 주기의 차이가 제법 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태양의 물리적 특성, 우리 책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다른 것들을 위키백과나 아니면 이제 저기 전공책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한번 가지고 와봤고 이런 내용들도 체크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그 책의 두 번째 문단에 나오는 내용은 바로 태양풍과 관련된 내용인데 태양풍은 이렇게 태양 표면으로부터 가스나 어떤 미립자들 이런 가스 물질들이 매초 약 100만 톤 이상 계속 방출되는 그런 것을 의미한대. 바람이라고 해서 어떤 기체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입자들도 날아오고 한다고 해. 그리고 속도는 200에서 750km/s로 굉장히 빠르게 날아오고 이것이 만약 지구에 도착하면 이게 또 굉장히
우리 지구에 자기장에 영향을 주면서 통신 교란을 일으키는 어떤 델린저 현상을 일으키기도 하고 우리 지구 자기권이 이렇게 그 태양풍을 막으면서 자기장의 일부가 또 우리 지구의 뒤쪽 태양의 반대쪽 그쪽으로 지구 자기장이 이렇게 뒤로 넘어가면서 거기서 자기장이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이온 물질들이 또 자기 력선을 타고 우리 극지방으로 날아오게 되면 이제 열권과의 상호작용으로 하늘에 뭐가 또 보인다? 오로라와 같은 그런 현상이 또 있다. 그래서 이러한 태양풍이 우리 지구에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걸 우리 책과 같이 이렇게 어떤 점적인 사진만을 보고 넘어가기에는 좀 너무 아쉽잖아. 그래서 실제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는지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뒤에 있는 우리 태양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본격적으로 배우기 전에 실제 나사가 찍은 그런 직캠 영상 보도록 하자. 어떤 아이돌의 직캠 영상이 아니라 태양의 직캠 영상이야. 아시고 하지 말고. 우주에서 가장 잠시만 큰 걸로 볼까?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현상 중 하나인 태양 폭발 영상입니다. 화려한 춤사위같이 눈을 뗄 수 없게 만듭니다. 태양은 정말이지 거대합니다. 태양의 모든 행성을 합친 이게 우리 수금지하고 부천의 행성의 크기야. 태양계의 이게 99%의 질량. 이게 이만큼이야. 우리가 볼 때 태양은 단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태양 표면의 모습은 끊임없이 이글거리는 아주 뜨거운 플라즈마의 바다와 같습니다. 이곳에 플레어라고 불리는 태양 폭발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이 폭발은 자기장의 영향으로 다시 태양 속으로 들어가지만 몇몇 이게 다 자기력선이야. 소화지기도 자기력선. 합니다. 이렇게 철가루 사실 넣으면 엄청난 쪼이는 플라즈마 에너지 덩어리는 지구의 모든 에너지 소비량의 1000배 이상에 달하며 최대 90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지구로 날아옵니다. 이렇게 지구에 도달한 플라즈마는 다행히도 지구 대기층과 지구의 자기장이 가지고 에너지의 대부분을 남극이나 북극 지방으로 보내게 되어 아름다운 오로라를 만듭니다. 우주에서 가장 영상 끝에 좀 끊겼지만 그런 내용을 볼 수 있고 이것도 지금 보고 계신 장면은 CG가 아닙니다. 진짜 태양의 표면 활동을 나사의 태양의 관측선 SDO가 촬영한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현상은 코로나 질량 방출 또는 CM이라고 부릅니다. 태양 내부의 플라즈마와 강력한 자기장이 태양의 외부 대기인 코로나 바깥까지 뿜어져 나와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초대형 이벤트를 이 정도 디테일의 고해상도로 포착한 것은 SDO가 최초입니다. 태양형 확관측선 SDO는 2010년 2월에 유나이티드 런치 얼라이언스의 아틀라스 타입 로켓에 실력 발사되었습니다. 지난 13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10가지 다른 파장의 4K 해상도 이미지로 태양을 촬영해 매일 1.4TB의 데이터로 나사로 전송해주고 있습니다. 이따가 이거 한번 보자. SDO가 포착한 귀한 영상을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 태양의 모습을 확인해보겠습니다. SDO가 포착한 코로나 로드입니다. 뜨거운 플라즈마가 대기 또는 코로나에서 응축되어 표면을 밀어내는 강한 자기장의 달라붙어 만들어지는 아름다운 형태입니다. 코로나 로프는 닫힌 형태의 자기장 다발이 플라즈마로 채워져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N극, S극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 N극, S극 이런 식으로. 다음은 초대형 플레어입니다. 이제 오른쪽에 보면 밝은 부분이 보이지. 플라즈마 방출이 태양 표면에서 일어난다면 플레어는 태양의 대기에서 발생하는 수소폭탄보다 강력한 폭발을 말합니다. 태양의 코로나와 태층에서 발생하는 자기 에너지 방출로 인한 강력한 방사선 폭발 현상입니다. 이렇게 태양이 색이 다르게 나타나는 건 다른 필터로 보고 있기 때문이야. 자외선 영역에서 보고 있어. 극자외선 영역에서. 지지지. 실제 저런 소리가 날지 모르겠지만 SDO는 태양에 극히 가깝게 통과하는 2개의 선그레이징 해성을 포착했습니다. 보시는 장면은 해성 러브조이가 태양을 근접 통과하면서 강력한 코로나의 영향을 받아
베이징에서 아이손도 역시 태양의 코로나를 통과했는데요. 이건 위성이고 탐사선이나 위성이 태양으로 쏴지도 않았어. 태양 표적으로 해가지고. 러브조이와 달리 불행히도 코로나 안에서 산산조각나 사라지게 됩니다. 왜 산산조각이 날까? 2012년에는 금성이 지구와 태양 사이에 정확히 위치하면서 태양 앞을 통과해 지나가는 금성의 일변통과 트랜sit 현상이 부식되었습니다. 이렇게 앞을 통과하면서 일부를 가리는 현상을 트랜짓 현상이라고 하는데 점이 형태로 보입니다. 금성도 있고 또 내성인 수성도 년으로 있고 다음 관측은 2117년이 되어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2117년 우리 잘 살아있겠지? 건강하게 꼭 보자. 우리 세대에서는 이번 관측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이분 선택이겠지? 우리 세대는 아닐 거야. SDO는 2016년과 수성도 작지만 태양 앞을 통과한대. 아무래도 회합 주기가 더 짧으니까 더 자주 볼 수 있겠지. 수성에 있는 공간에서요. 되게 조그마하지 진짜. 작은 점처럼 보이는 수성으로 크기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또 태양에서 지금 여러 가지 정면은 거대하고 아름다운 태양의 흑염입니다. ingem 이런 거. 이 영상을 잘 기억해줘. 나중에 설명할 때는 그 영상을 보니까 태양 코로나의 거대한 불기 등으로 차가운 플라즈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차갑다는 거야. 막 얼음처럼 차갑다 그런 느낌이 아니라. 특정 출현 영역에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태양은 지구만큼 다양한 대기 현상이 일어나는데 지금 보시는 것은 켈빈 헬륨을 집합하고 있습니다. 표면에 대류층이 있으니까 이렇게 막 대류 현상이 대기 일어나면서 현상은 밀도와 속도가 다른 구기체가 만나 형성되는 파도 모양의 구름인데요. 경합 불안정 상태예요. 경합 이 불안정. 켈빈 헬륨을 집하는 지구뿐만 아니라 토성과 목성에서도 발견됩니다. 지금까지 SDO가 촬영한 태양 활동들을 살펴봤습니다. 이 데이터들은 태양에서 비롯되어 태양계 행성들에 미치는 물리적 영향이 우주 날씨를 예측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으며 지구적 궤도 개발이 활발한 지금 다리 폭풍 등으로 인한 우주 재난 대비 연구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SDO가 앞으로 또 어떤 놀라운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걱정됐었고. 그래서 태양의 표면이나 대기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을 영상으로 한번 만나봤는데 재밌지? 뭐 사진이나 이런 걸로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한번 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시간이 길었지만 이렇게 한번 보려고 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180페이지에 있는 태양의 물리적 특성 한번 알아봤고, 그 다음 181페이지 태양의 구조 한번 보자. 우리가 지구의 구조라고 하면은 어떤 것부터 떠올라 너희들에게? 지구의 구조 하면은 그렇지. 지각 멘틀 외에 내 이렇게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고, 또 다르게 생각하면 그렇지. 기권을 또 생각해 보면 대륙과 성층권, 중간, 열권 이렇게 대기를 생각해 볼 수 있잖아. 우리 태양도 마찬가지로 그 내부도 있고 그다음에 태양의 대기도 있어. 그래서 먼저 태양의 구조에서 내부 영역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내부 영역은 크게 세 개의 층으로 구분된다. 어떻게? 중심에 수소의 융합이 일어나는 핵 부분, 그 다음에 복사층, 그 다음 대류층. 그래서 태양의 표면에는 대류 현상이 활발히 일어난다. 근데 복사와 대류 중 이제 대류라는 방식의 열 전달은 이제 거리에 따른 온도 차가 클 때 이렇게 물질을 직접 매개로 열 에너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대류의 방식이 보다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이다. 만약 매질이 존재한다면. 그리고 복사를 통해서도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데 얘는 아무래도 유체 상태일 테니까 여기에 이제 열이 가득할 거고, 그것이 복사 형태로 막 열을 높은 곳에서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열을 전달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각 방식으로 에너지를 전달하는 그 영역을 복사층, 대류층이라고 우리는 이제 명명했다. 그리고 여기 아래 보면 이제 이런 대류 영역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고, 대류층 이런 것들. 그리고 태양의 대기, 미리 얘기를 좀 하자면 이 그림 속에 있는데 태양의 대기를 보면 먼저 태양의 표면 영역에 해당하는 바로 광구 영역이 있고 포토스피어. 그 다음에 채층 영역이 그 위에.
그 다음에 더 바깥에는 이제 태양의 대기의 가장 끝부분이 이제 코로나 영역이 존재한다. 그래서 태양은 표면으로부터 광구, 채층, 코로나가 있고 이 채층과 코로나 사이의 온도는 수십만 도, 거의 100만 도 가까이 확 차이가 나버린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채층과 코로나 사이의 온도가 급격히 변하는 층을 우리가 전이층이라고 하는데 그 전이층도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자. 그냥 전이층이 있다 정도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내부를 살펴보자고 했으니까 가장 안쪽인 핵부터 한번 볼게. 우리 핵에서는 이 1000만 켈빈 이상의 온도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1400, 1500만 켈빈이거든. 그래서 수소핵 융합 반응이 활발히 일어난다. 그리고 태양은 주계열성이라서 이렇게 역학적 평형을 이루면서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수소핵 융합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고 배웠다. 우리 첫 번째는 어떤 반응? PP 반응, 양성자가 이제 결합을 하면서 이렇게 양성자 두 개 모여서 중성미자 그리고 양전자를 방출하면서 얘를 뭐라 부르지? 중수소라고 부르고, 중수소와 이 양성자 하나 또 결합을 하면서 감마선이 나와가지고 얘를 뭐라 부르지? 헬륨 원자핵 아직 안 됐는데 3헬륨이라고 얘기를 해. 3헬륨, 헬륨 3 이렇게 불러대고 그대로 보인 대로 읽으면 돼. 자, 그리고 이런 과정으로 3헬륨 하나, 또 3헬륨 하나가 만들어졌어. 그리고 이 3헬륨과 3헬륨이 합쳐져서 어떻게 되냐? 양성자 하나는 튕겨나오고, 그 다음에 양성자 두 개, 중성자 두 개는 결합을 해서 드디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헬륨 원자핵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러면 PP 반응의 경우 반응물은 수소 원자핵이 몇 개야? 6개. 생성물은? 수소 원자핵 몇 개? 2개. 헬륨 원자핵 1개. 이렇게 생성이 된다고 이해해 주겠습니다. 자, 반면 CNO 순환 반응은 양성자, 즉 수소 원자핵 4개가 있으면 되고, 이 수소 원자핵이 이렇게 감마선을 방출하면서 또 이 질소의 어떤 탄소, 질소, 산소의 어떤 이제 촉매 역할을 받아가지고 양성자가 이제 또 양성자와 결합하고 또 중성자가 되고 또 양성자와 결합하고 중성자가 되고 하면서 이렇게 수소 원자핵 4개만으로도 하나의 헬륨 원자핵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PP 반응, CNO 순환 반응인데 어떤 반응이 더 에너지를 빠르게 많이 생산할 수 있을까? 효율이 누가 더 반응 효율이 높을까? 온도에 따라. 온도에 따라, 맞아. 둘 다 온도에 따라 달라. 근데 이제 온도가 높을수록 이 CNO 순환 반응이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더라. 그래서 우리 1학년 때 요 그래프 본 적이 있지. 그래서 중심 핵의 온도에 따라서 두 반응의 어떤 에너지 발생 효율이 다르지만 태양을 기준으로 봤을 때 1500만 켈빈 태양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PP 반응이 CNO 순환 반응보다 더 우세하게 일어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에너지의 발생이 아주 크지는 않기 때문에 중심에서는 복사의 형태로 또 바깥에서는 대류의 형태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전달한다. 그래서 태양의 내부 구조는 방금 얘기했듯이 핵, 그 다음에 복사층, 대류층 되는데, 만약 별의 질량이 태양의 2배 이상이다. 그래서 중심 핵의 온도가 약 1800만 켈빈 이상으로 더 높다 하면은 중심에서 어떤 반응이 더 활발하다고? CNO 순환 반응이. 이렇게 CNO 순환 반응이 더 활발하면서 중심의 에너지 효율도 우리 태양보다 훨씬 더 크다. 그렇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에너지가 훨씬 더 크게 일어난다면 중심에서 복사의 형태로 열을 전달하기 수월하다 아니면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중심에서 복사가 아닌 어떤 형태로 에너지를 전달한다? 대류의 형태로. 그래서 내부의 구조가 이렇게 뒤바뀌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CNO 순환 반응을 많이 하는 별일수록 에너지 발생 효율이 커서 주결 단계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짧다. 그러면 왜 우리가 질량이 클수록 수명이 짧은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도 사실 설명할 수 있겠지. 이 Y축도 로그 스케일이거든.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에너지의 발생량이 증가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되겠어. 자, 그래서 이렇게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이라면 중심부의 온도가 적당히 높아서 복사로 에너지를 바깥으로 전달하고, 그 다음에 외곽에서는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dr분의 dt가 크다. dr분의 dt라고 하면 r 방향으로, 즉 중심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r 방향으로의 온도 차가 얼마나 큰지 그 절대값에 따라서 복사 대륙 무엇이 우세할 것인지, 어떤 반응이 일어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일을 전달할 것인지 결정이 되는데, 그래서 태양과 질량이 비슷하면 이와 같은 내부 구조를 가지고, 반면 방금 얘기했듯이 태양 질량의 2배 이상인 별은 시에너 순환 반응도 우세하고 PP 반응도 더 우세하고, 근데 시에너 순환 반응이 더 많은 에너지를 막 만들어내면서 더 이상 dr분의 dt가 이제 작지 않고 엄청 크기 때문에 이 중심부에서 대류의 방식으로 에너지를 전달해야만 얘가 어떤 연력학적으로 안정적으로 열을 방출할 수 있다. 그래서 중심의 대류의 바깥의 복사층이라는 이 내부 구조의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변화라기보다는 차이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게 정확하겠다. 왜냐면 별의 질량이 작았는데 막 커지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 질량이 조금 작은 별은 이런 식으로, 질량이 큰 별은 이런 식으로 내부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라는 것까지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태양 같은 경우는 이거 표면에 대류층이 존재하니까 이런 흑점, 쌀알무늬가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겠지. 그래서 내부 구조, 즉 핵, 복사층, 대류층이 이러한 이유로 이런 방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 체크를 해주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방금 배운 내용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머리를 환기 좀 하자. 문제를 풀어보자. 2018년 G2 10월 합평 문제인데, 그림 가에 질량이 다른 주기열성 기억 니은의 내부 구조 그림이 있어. 그리고 그림 나는 중심 핵의 온도에 따른 에너지 생성량의 어떤 상대값, 여기 이제 100을 곱하는 단위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 로그 스케일이라는 것도 알 수 있겠다. 자, 그리고 A와 B는 각각 PP 반응과 시에너 순환 반응을 이제 순서 없이 나타낸 거라고 하니 이 각각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겠지. 자, 그리고 문제를 보면은 되게 쉬운 질문들을 한다. 기억, 별의 질량은 누가 더 클까? 위에 기억이 더 크겠지. 중심에서 대류 핵으로 에너지를 이제 전달한다는 의미는 그만큼 중심에서 더 많은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말이고, 그 말인즉슨 중심 온도가 높다라는 말이고, 그 말은 곧 별의 질량이 크다라는 얘기가 될 테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 네. 그 다음 니은 A는 PP 반응에 의한 에너지 생성량이다. 맞나? 이거는 조금 암기의 영역이지만 어쨌든 기억을 해주도록 하자. 자, 그 다음 D은 시에너 순환 반응에 의한 에너지 생성량은 니은 기억 누가 더 많을까? 기억이 많겠지. 질량이 얘가 더 클 테니까, 예를 들어서 별의 기억이 요 영역, 별 기억이 요 정도 중심 핵의 온도를 가지고 이렇게 B가 A보다 더 많은, 근데 B가 우리는 시에너 순환 반응이라는 것을 알잖아. 근데 가의 동그라미 니은은 확실히 기억보다 질량이 작다는 것을 알아. 그래서 기억 문제도 체크를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중심에서 예를 들면 이 정도 질량을 가지는 별, 중심 온도를 가지는 별, 여기 경우를 하면 당연히 이렇게 PP 반응이 시에너 반응보다 더 우세하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너 순환 반응의 에너지 생성량은 니은이 여기 기억보다 니은이 기억보다 더 어떻다? 적다라고 해야 되겠다. 이해되지?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면 D것이 틀렸고 기억이 틀렸으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네. 이렇게 자, 이 문제랑 굉장히 유사한 문제가 또 이젠 지구과학 1에 나와. 2021학년도 고3 지구과학 1 4월 학평 문제. 방금 낸 거 굉장히 비슷하다, 그렇지? 자, 그림 가와 나 이번에는 그냥 반대로 낸 것 같아. 그리고 힌트도 더 많이 줬어. PPC는 순환 반응 이미 알려줬어. 자, 그리고 문제를 한번 보자. 이때 동그란 기억 니은이 있는데 이게 각각 A와 B래. 방금 쌤이 문제 예를 들면서 표현했던 방식과 되게 유사한 것 같다. 자, 기억. 중심부 온도가 동그라미 기억인 주기열성의 중심부에서는 뭐가 더 우세할까? PP 반응이 더 우세하지? 그렇지? 요거. 그래서 PP 반응이 CNN 순환 반응보다 우세하다.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은 맞겠다. 니은 별의 질량은 누가 더 클까? 똑같은 거 물어보네. B가 더 크다. 그래서 니은 맞고. D은 A의 중심부 온도는 기억일까 니은일까?
기역이겠지. 얘가 질량이 작고 그렇기 때문에 중심의 온도가 낮은 동그란 기역과 연결짓는 게 맞겠다.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다. 정답은 3번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지. 전혀 어렵지 않지. 근데 3점짜리 문제였대. 그 모의고사 수능 잘 풀 수 있다. 지구가 원 선택하면. 자, 그 다음 이제 태양의 표면과 대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태양의 표면, 요 영역을 우리는 광부라고 합니다. 얘들아, 그 유체의 어떤 경계면을 결정하는 게 쉽겠나 어렵겠나? 어렵겠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겠지. 여기는 더운 지역, 여기는 추운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좀 유체의 입장에서 보면 모호할 수 있어. 태양도 유체인데 우주 공간과 태양의 표면을 우리가 구분 지으려면 어떤 기준이 필요할까? 우리가 더 깊이 어느 순간부터 어느 순간 어느 면에서 더 깊이 들여다보기 어려운 그 면을 우리는 광부라고 얘기를 해. 우리 구름도 보면은 저기 구름이 있네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 하얗게 보이기 때문이잖아. 그렇지? 그 경계가 배경이라는 하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름을 우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태양도 그 우주 공간과의 경계가 있고 그것이 얼마나 불투명한가, 즉 불투명도의 개념으로 우리가 태양의 표면을 정의해.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더 깊이 못 들여다보는 그 시점부터 우리는 광부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우리 태양의 표면이라고 한다. 그 표면에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고 또 보인다. 그리고 태양의 표면의 온도는 약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5,800켈빈 정도이기 때문에 이 그냥 가시광선 영역으로 보면은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가시광선 영역으로 광부를 보고 또 표면의 흑점 혹은 쌀알무늬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고, 반면 여기 오른쪽에 그림 한번 볼까? X축은 광부 표면으로부터 고도가 높아지는 과정에서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낸 건데, 광부, 채층, 여기 전이층, 그 다음에 코로나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된다. 광부에서부터, 즉 표면에서부터 멀어질수록 태양 복사 에너지를 적게 받으니까 이렇게 온도가 떨어지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채층부터 온도가 높아지면서 여기 온도가 높아지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 사실 되게 신기하지 않나? 우주 공간으로 갈수록 더 좀 추워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지구에 같은 경우는 뭐 오존층이 있고 자외선을 이렇게 흡수하고 분해하면서 온도가 높아지는 성층권이 있다. 그리고 열권의 경우는 뭐 태양과 또 가까워지고 뭐 그런 이야기로 하는데, 그거와 좀 비슷해. 이 코로나 영역도 물론 여기서 더 나아가면은 영하로 확 떨어지겠지. 그렇지만 어느 영역까지는, 즉 코로나 영역까지는 이렇게 온도가 높은 영역이 있겠다. 왜 그러냐? 그만큼 코로나 영역에는 이제 열권과 유사하게 대기의 그 밀도가 굉장히 낮아서 적은 에너지로 이 입자들의 어떤 운동 에너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온도가 높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하지만 사실은 이 코로나의 온도가 왜 100만 도까지 올라가느냐라는 이유를 아직 연구 중이고 명확하게 설명을 하기에는 어려운데,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도 가장 유력하게 배우고 있는, 이해하고 있는 것은 대기의 밀도가 낮기 때문에 적은 에너지로 그 입자들의 운동 에너지가 높아질 수 있어서 그래서 코로나의 온도가 높게 나타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이렇게 광부, 채층, 코로나로 구분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온도가 높다면 가시광선 영역이 아니라 자외선 영역 혹은 X선 영역으로 이 영역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야. 당연히 맨눈으로 보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파장으로 우리는 태양의 대기를 또 들여다볼 수 있다. 그래서 여기 그림도 그렇고, 여기 가시광선 영역,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비슷한 영역일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점점 자외선 영역, 이렇게 X선 영역. 여기 이 그림도 한번 보자. 여기 왼쪽이 가시광선 영역, 그 다음에 여기는 일본의 요코라고 하는 그 관측 위성이 X선 영역으로 찍은 태양의 모습이고, 여기는 어떤 플레어 이런 영역을 극자외선 영역으로 관측한 코로나 루프를 관측하는 거지. 여기 100만 도 정도. 여기 글이 적혀 있거든. 나중에 생긴 PDF 파일로 변환하면 이거 확대하잖아. 그러면 글자 아마 안 깨지고 잘 보일 거야. 그리고 여기 이
그래프는 뭐 그냥 쌤이 가지고 온 거거든. 그래서 위에 있는 그림과 연결지면 조금 안 맞을 거야. 여기는 파장이 상대적으로 긴 영역, 여기는 파장이 짧은 영역을 이제 보는 건데 이 그림은 조금 뭐 반대로 돼 있거든. 이 위에 그림과 연결지어서 이해하지는 말고 그냥 휑하게 비어있기도 좀 그렇고 해서 같이 넣어. 자, 그리고 요거 한번 보자. 아까 우리 영상에서 SDO라고 하는 탐사선 설명을 하더라 같이. 태양 역학 탐사선, 뭐 관측선이라고 하는데 그 나사에서 운영하는 이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자. 들어가 보면 뭐가 있냐? SDO 홈페이지에 가보면 이렇게 일단 들어가자마자 The Sun Now라고 얘기하고 있어. 15분마다 4K 영상을, 4K 사진을 찍어. 태양 이렇게 다양한 화장. 그래서 용량이 1.4TB인 거야. 여기 SDO라고 하는 이 탐사선의 어떤 여러 가지 재원 특징들은 여기 또 들어가 있고, 이 SDO 어디에 있냐? 라그랑주점에 있어. 라그랑주점 들어본 적 있나? 라그랑주점.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도 저기 라그랑주점이 있는데 약간 역학적으로 일로 갈 수도 있고 저로 갈 수도 있는 그 중력장을 생각해봤을 때 그런 되게 불안정하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만약 그 위치에 잘 놓여 있으면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점들, 중력장을 미분했을 때 약간 영의 개념이 나타나는 그러한 지점입니다. 라그랑주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 지금 SDO는 놓여 있어서 계속 지구와 태양 사이에 위치하면서 이 태양을 계속 바라볼 수 있고 관측할 수 있는 곳에 있다. 그래서 여기 데이터 들어가가지고 The Sun Now 여기 들어가 보면 방금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수많은 파장, 10가지 넘는 이러한 파장 영역에서 태양을 관측하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자기 필터를 가지고 이렇게 어떤 색을 구분하면서 자기장도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고, 여기 물음표, 느낌표로 클릭하면 이 파장으로는 뭘 보려는 거예요? 라는 것을 이제 이해할 수 있어. 이건 반응이 없네. 자, 여기 요 부분이 이제 우리가 잘 보는 가시광선이에요. 쏘리, 요게 마그네토그래프네. 설명이 없네. 여기는 느낌표가 없네. 그래서 여기 데이터 링크 들어가가지고 4K 4096 4K잖아. 4K 들어가 보면 아주 고화질의 태양 사진을 볼 수 있어. 어디 가볼까? 여기 한번 가볼까? 보면 이렇게 아주 고화질의 태양 사진을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어두 부분을 우리는 흑점이라고 하고, 흑점 부위에 보면 또 조금 애매하게 뭔가 상처난 것처럼 이렇게 애매하게 어두운 부분이 있지. 이러한 부분을 우리는 구분해서 암부, 반암부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를 해. 그래서 태양의 흑점. 그리고 이런 태양 흑점을 실제로 그 노아와 그다음 벨기에 왕실 천문대에서 하루에 태양에 몇 개의 흑점이 있는지를 매일매일 체크를 한대. 그래서 이 흑점 하나 이제 헤아리는 거야. 물론 컴퓨터가 헤아리기도 하겠지만 최종적으로 그 수를 결정짓는 것은 천문학자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겠지. 그래서 여기 흑점, 여기도 뭐 여러 개 보이고 여기도 여러 개 있는데 그 흑점의 개수를 계속적으로 헤아리려고 한다. 그리고 사실 나아가가지고 이게 15분마다 관측을 하니까 여기 데일리 무비 해가지고 이 날짜를 정할 수 있어. 뭐 예를 들어서 오늘이 2023년 9월 5일이니까 9월 4일 거 있네. 9월 4일 어제 우리 흑점 한번 볼까? 아니면 흑점의 극대기 시기였던 2014년 한번 가볼까? 2014년 있어요. 2014년 5월 5일 어린날 있을지 모르겠다. 데이터를 찾을 수가 없대. 아쉽네요. 그럼 다시 현재로 돌아오자. 2023년 9월 4일 해가지고 사진을 보여주세요 하면 이렇게 각 파장에서 찍은 사진들, 얘는 4K가 아니라 이제 뭐 풀 HD 영역으로 보여주고, 여기서 만약 하나 클릭해서 보면 사진을 합성해서 영상으로 만들어 보여줘. 그래서 크네. 4초짜리 영상 이런 식으로. 그러면 흑점의 어떤 분포라든지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루하루 이걸 좀 더 장기간 합성을 하면은 뭐 한 달치 이런 것들도 뭐 1년치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하기도 하고 실제로 올해 그 부산 과학고 영재교육원의 3학년 학생들과 함께 이것을 통해서 자전 주기를 계산하라는 그런 활동도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태양의 흑점에 대한 얘기 잠깐 한번 봤다. 그래서 광부에는 대부분의 태양 에너지가 빠져나오는 층인데 두께는 이제 수백 킬로미터, 온도는 이제 5,800켈빈 정도. 그다음에 이런 쌀알 무늬가 보이는데 요거 아마 중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쌀알 무늬의 밝은 부분은 어떤 영역? 뜨거운 물질 그래 올라오는 영역 내부에서 밖으로. 그 다음에 표면에서 이제 우주 공간과 어떤 상호작용을 하고 또 식은 그래서 밀도가 커지는 영역은 다시 하강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어둡게 보이게 됩니다. 이만큼의 크기가 약 1000km 정도인데 우리 한반도가 들어갈 수 있는 이 쌀알 무늬 방금 4K 사진에서 본 그 조그만한 알갱이 같은 요것들 말이야. 여기서 확대 안 되나? 영상이구나. 방금 봤던 그 사진에서. 자, 아무튼 그렇다. 자, 그리고 흑점. 광부에서 주위보다 검게 보이는 영역이고 안부, 그 다음에 반안부로 보인다. 흑점이 만약 큰 게 있다면 우리 지구가 들어갈 만큼 굉장히 크다. 이 흑점을 최초로 관측한 인물은 바로 갈릴레오 갈릴레이다. 그래서 여기 왼쪽 아래 그림은 실제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1613년에 흑점을 관측해서 스케치한 그 사진을 이렇게 가지고 와봤어. 그리고 이 관측해본 결과 흑점의 수는 일정하지 않고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대요. 그래서 미리 얘기를 해주면 흑점의 수, 얘들아 지금은 어떤 상황일까? 흑점의 수가 11년을 주기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들어봤지? 네. 그런 주기성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떤 식일까? 흑점의 수가 작아지고 있을까? 많아지고 있을까? 아니면 극소기일까? 극대기일까? 극소일까? 어떠냐? 다음 시간에 하려고 했는데 미리 얘기를 좀 하면 자 이런 주기를 가지고 있대. 이런 주기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힌트 2000년, 2001년쯤 이때 극대기였대.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 이렇대. 이거는 이제 다른 사이트에서 가지고 온 자료인데 2001년, 2002년쯤에 극대기였다가 그 다음에 2013년, 4년 이때 극대기였다가 그 다음에 2025년 이때쯤 흑점의 횟수가 약 100개 초반대로 극대기가 될 것이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2023년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고 극소에서 극대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설명을 할게요. 자 그리고 요 영상 이제 이 영상 하나 보고 마실게. 이 영상은 우리가 뒤에 또 배울 여러 가지 흑점의 특성과 관련된 것을 이제 여러 가지 영상으로 설명해주는 자료로 설명해주는 건데. 지구 지름은 110대, 지구 부피의 130만 배, 태양의 전체 질량의 99%를 차지합니다. 지구 모든 생명체에게 어머니와 같은 별, 태양. 태양 표면에 검은 점이 있으니 이름하여 흑점. 점이라고는 하지만 1947년에 발견된 흑점은 지구가 약 100개나 들어갈 정도였지. 그런데 왜 흑점이라고 부르냐고? 태양 표면의 평균 온도는 약 5,500도씨인데 태양의 다른 표면과 비교해서 약 4,000도씨로 상대적으로 어둡게 보인다 하여 흑점이야. 이 흑점을 최초로 관측한 사람은 17세기 갈릴레오 갈릴레이. 망원경으로 이용해 최초로 흑점을 발견했어. 그 뒤 과학자들은 태양 흑점을 관측하며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태양의 월 평균 흑점수가 11년의 주기로 늘어나고 줄어들기를 반복한다는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과학계를 놀라게 한 또 하나의 사실. 그러니까 흑점 폭포. 태양 흑점이 폭발할 때 생기는 강력한 에너지들이 지구에 피해를 준다는 사실이었어. 그리고 그 피해는 생각보다 심각했으니 여러 가지 사례들을 소개해. 전체 9시간 정도. 1994년 8월 20일 일본 위성 도착. 2003년 미국 일본 통신 구조인 실종. 2014년 태평양 국가 통신 장애 경우. 태양 과연 이것의 정체는 무엇일까? 일찍 강연했을 때 너무 작다. 영지나 아니하나 유행처럼 포기하게 가는 정보가 아니냐 이런 이제 조건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살짝 걱정을 했어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는 모르겠지만 포기하는 경향이 약사에서
정도로 자기들 많이 한 주였고요. 17세기 말 18세기 초 정도 되면은 그때 마찬가지로 후전이 거의 단절되지 않는 시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조선 시대의 기록이 있는데 이게 농사가 잘 안 되고 그래서 그리고 시대로 그때가 농사가 잘 되고 있고 기온이 많지 않았던 시기로 돼 있어요. 열소 기간이라는 건데 이하고 이런 식으로 되지만 태양이 마운더 오 비난이라고 해요. 마운더 태양 흡수 표면에 나타나는 검은 점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사실은 태양 표면에 얼룩 보이는 얼룩 혹은 반점, 조그만 점인데 요거는 정확하게는 태양 표면에 온도가 낮은 시간에 보이는 현상이거든요. 태양이 눈에 안 보여서 그런 건데 빛만 보니까 빛하고 열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건 태양의 절반밖에 모르는 거고요. 태양이 나머지 전달되고 있는 것들은 우리 자석이잖아요. 뭐 초등학교 많이 배우는 자석, 철강도 무서운데 그 자석 하면 자기력권이라고 해서 좀 모양이 있는 것들인데 태양은 그냥 자석이거든요. 엄청나게 강한 분리가 자석이에요. 이 자석이 태양 표면에 일정하게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속도로 그래서 여 앞에 지금 영상 봐봐. 저렇게 자기력선이 있는데 자기력선이 차등 자전으로 꼬이는 일이 있거든. 저 내용 다음 시간에 설명할 거야. 그래서 흑점이 생기는 거라는 거. 네, 기록이 생각보다 되게 오래전부터 나와 있어요. 서양에서는 1610년대 정도에 이제 갈릴레이가 처음으로 관측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실제 이제 갈릴레이는 본인이 만든 망원경으로 흑점을 관측을 해서 그것 때문에 눈이 멀었다라는 이제 야사 같은 것도 좀 전해지는데, 그렇게 이제 서양은 17세기나 들어서야 흑점 관측을 시작했고, 반면에 동양 같은 경우에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좀 남아있어요. 640년쯤에 태양에서 약간 검은색 세발약이 까마귀가 보인다랍니다. 이런 설화처럼 남아있고, 정확한 기록은 구려시대 때 남아있어요. 흑점이 실제로 나타났다 사라졌다거나 이런 기록들이 나타있는데, 그게 이제 구려시대 때 기록이 관측이 정확하다고 보는 이유는 많아졌다 줄어들었다 이렇게 패턴을 기록해서 정확하게 11년 주기라서요. 11년 주기예요. 11년 주기가. 흑점이 11년 주기로 계속 현대에도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고 있는데, 사실 데이터가 얼마나 누적되느냐에 따라 정확도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태양도 흑점을 관측하게 되면 계속 어느 때 많고 어느 때 적고 관측을 쭉 하다 보니까 이 공통적으로 그래프를 그리게 돼요. 한 2분 정도만 조금만 더 먹습니다. 이 태양 관측 위성들은 보통 위성들하고는 있는 위치가 조금씩 달라요. 왜냐하면 위성이 항상 같은 고도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계속 돌면서 돌아야 되거든요. 근데 태양 같은 경우는 태양 주변을 돌리려면 지구에서 수신이 닿지 않고 아까 SDO 관측선의 위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태양 위성 오게 되면은 그 아까운 시간 동안에 위성을 뭘 하는지도 모르냐 이런 거니까. 반대로 지구 주변을 돌리려면은 태양, 지구, 위성 이 순서대로 돌아가면은 위성이 정말 태양을 관측 못하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일단 그 사이에 놓여 있어야 되는데 태양하고 지구 사이에서 유명하게 중력이 딱 평형을 이루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라그랑주 정력이라고 하는데, 그 라그랑주 정력가 태양 관측을 이루고 있어요. 그 위치는 태양의 온도나 이런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만큼 태양이 좀 멀리 떨어져 있고 상대적으로 지구랑 좀 더 가까운 위치. 그 위치는 항상 고정돼서 태양을 내려가고 24시간 바라보고 있고요. 좀 재밌는 위성을 하나 뽑아보자면 태양을 관측하러 가다가 오른쪽에 가서 위성을 하고 있어요. 이게 IS-235라는 위성인데, 헨리의 형을 관측하고 했는데 어느 순간 이탈해버렸대. 그러면 2008년에 정말 무한히 신호를 잡은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이제. 심지어 애가 멀쩡하게 작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계산을 해봤더니 조금만 어떻게 하면은 다시 원래 자료로 돌려보내거나 아니면은 다른 부분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했고, 실제로 계산으로도 되고. 그래서 이제 보급이 필요했던 거죠. 이미 IS-2는 종료가 된 프로젝트였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예산은 안 나오기 때문에 민간에서 이제 보급을 시작을 해서 3개월 만에 목표를 완전히 달성했어요. 그 정도의 센세이션을 2억 원 정도 모아서 프로젝트를 했대. 문제가 없었고, 막상 딱 질소가스를 작동을 시키려고 했더니 안 된 거지. 이유는 아무도 몰라요 사실. 자, 그래서 요 내용까지 해가지고 그냥 흑점 관련된 미리 좀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는 좀 더 흑점 관련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할게요. 수고했다. 수고하셨습니다.